안녕하십니까. 이제 유럽의 중세가 끝날 차례가 됐습니다. 중세 유럽이 끝날 때 일어난 두 가지 커다란 문화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르네상스고요. 또 하나가 종교 개혁입니다. 자, 먼저 르네상스. 자, 이 말은 이제 프랑스 말인데 원래 되살린다, 재생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대체 뭘 되살린다는 뜻일까요? 바로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명을 되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문예부흥, 문화부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서 일어난 사건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말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늘날 터키의 그 조상뻘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니까 오랫동안 동로마의 수도였던 이 비잔티움에 있었던 많은 상인들, 학자들,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탈출을 해야 되겠죠. 이 탈출은 주로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방향은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가게 돼서 결국 이제 오늘날 동유럽과 러시아가 그 크리스트교 세계에 완전히 이루어오게 되는 그 계기가 되고요. 또 한 방향은 베네치아, 제노바 등 이탈리아 쪽으로 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서로 이제 라이벌이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된 이상 같은 크리스트교 나라에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비잔티움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건너오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서유럽보다 비잔티움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유럽의 선진 문물이 막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서유럽은 그동안 그리스 로마의 많은 고전들이 파괴가 된 게 많고 많이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잔티움에는 옛날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이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유럽 세계에 옛날 그리스 로마의 문명의 유산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정신적인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르네상스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반 사이에 그리스 로마 것 배우기, 그리스 로마처럼 만들어 보기, 그리스 로마의 붐이 일어납니다. 아주 유행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그리스 문명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무엇 중심?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이죠. 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리고 신비적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했죠. 자, 이게 같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럽의 중세 문화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신중심, 사람 중심. 그렇죠? 교회가 중심이 돼서 종교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중세의 문화였는데 이제 그리스 문명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신중심 세계관이 사람 중심 세계관으로,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예술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미술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중세 때 미술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장식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교의 교리, 신앙심을 표현하는 거였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주제는 분명히 교회와 관계되는 주제인데 실제로 표현하는 방식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을 표현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때 미술은 그리스도교 교리, 성경 이야기, 신앙심을 표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례나 균형이나 이런 걸 맞춰서 그리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원근법 이딴 거 없죠. 예수님은 크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요만하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아기 예수를 그려도 아기처럼 그리지 않고 그냥 어른 예수가 사이즈만 조그마해져가지고 그 성모 마리아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 떡 앉아가지고 아기처럼 하지 않고 턱 이러고 있다거나 뭐 그런 식이었지만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나 조각가들에게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핑계는 예수, 성모, 아기 예수지만 막상 표현한 것은 실제 그 당시에 살아있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 그 당시 사람들의 감정, 그 당시 사람들의 개성, 그 다음에 화가나 조각가 자기 자신의 개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죠. 학문의 세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철학은 신학의 시녀가 아닙니다. 이제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리스도교 교리와 부딪히게 되죠. 성경의 말씀과 어긋날지언정 나는 자연의 신비를 밝혀내겠어.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네.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도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천동설이 지동설, 바로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 갈릴레이 같은 사람, 이런 과학자들이 등장하면서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과학적인 사실들을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세상의 신비는 계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러면서 종교의 힘은, 교회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예술가들인 세 사람, 닌자 거북이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의 작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작품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지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관람한 다음에 이 작품들 속에 르네상스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첨부되어 있는 구글 문서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찾아서 보고 감상한 그림 파일도 거기에 같이 붙여서요. 요거 수행평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문과 예술에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고 이게 종교 그 자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미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죠.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더군다나 당시의 성직자들은 굉장히 많이 타락했습니다. 심지어는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라고 하는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의도적으로 성직자를 키워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성직자가 하나 나와야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 성직자 하나 나오면은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니까 얘를 계속 뒤에서 서포트해가지고 나중에 교황까지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지방도 다스리면서 또한 교황청도 다스리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더 이상 이 교황을 우리가 성직자라고 인정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고, 성직자들은 또 성직자들 나름대로 곳곳에서 일종의 수익 사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성직자와 교회를 비판한 성직자도 있겠죠. 그래서 수도사였던 그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성직자가 뭐 하는 거야 이거 하고 이걸 따졌습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이 따진 글이 이제 9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여기에 대한 교황청의 대답은 뭐냐면은 사표 써! 였습니다. 그래서 성직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게 간호사의 굴욕 시대 같으면은 제발요 다시 교회에 넣어주세요 이랬을 텐데 이미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성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 그러면은 내 나름의 교회를 만들면 되지 하고 독자적인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마침내 로마 카톨릭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그리스도교가 이제 다른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교회다. 그래서 이거를 신교, 로마 카톨릭교를 원래부터 있던 교라 해서 구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루터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그래? 나도 교회 하나 만들래 하고 이제 교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 오늘날 우리나라 개신교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 칼뱅의 교회는 특히 돈 버는 것을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보세요. 어쨌든 결론은 칼뱅의 교회는 기존의 그리스도교와 달리 원래 그리스도교는 부자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만큼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하는 성경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칼뱅은 이 세상에서 그 자기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을 벌었다면은 그 돈을 갖고 흥청망청하고 쓰지 않는다면 그 돈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뭐 이 정도만 가지고도 당시 중세 사람들은 오 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오 했을까요? 그렇죠. 도시에 살고 있는, 장원이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상인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러면서 이 칼뱅의 교회가 또 막 퍼져나갑니다. 루터의 교회는 주로 누구의 지지를 받았냐? 교황이 없는 교회만 나는 좋아 하던 영주들, 제후들, 왕들은 또 루터 교회를 좋아했고요. 심지어는 영국 왕 헨리 8세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교황이 이혼은 교리에 어긋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혼이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교회를 독자적으로 또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교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로마 가톨릭교의 그 위력이 알프스 남쪽으로 축소되면서 유럽은 신교와 구교라는 두 개의 그리스도교가 존재하는 상황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또 그냥 서로 각자 신앙을 인정하면 될 텐데 또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또 열심히 또 전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1555년에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대충 봉합을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세는 끝난 겁니다. 그죠? 교황이 사실상 유럽을 다스리던 시대가 끝나게 되고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교리가 무너지면서 하늘나라가 현실보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현실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의 사고방식, 그리고 르네상스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중요하고 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서서히 퍼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무렵에 구텐베르크가 만든 물건, 바로 뭐냐면은 인쇄기입니다. 이 활판 인쇄기, 활자 인쇄기, 이게 등장하면서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교리, 이런 것들이 말이 아니라 책으로 널리 퍼지게 되면서 중세 유럽이 확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자 나라와 사회의 모습도 확 바뀌게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바뀌어가는 유럽의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꼭 이게 즐겁고 유쾌한 풍경만은 아닐 것입니다. 고맙습니다.